3. 두려움은 불법 난입자다. 빈스는 가련하다면 가련한 인물이었다. 나를 찾아왔을 때 그는 우울하고 불행해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 꿀에 벌떼가 꼬이듯 그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그는 40대의 나이에도 야생마처럼 다부진 몸에 군살이었고 힘이 좋았다. 웬만한 사람에게 미남으로 통했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업체도 있었다. 그러나 외관상의 모든 성공에도 빈스는 결코 행복하거나 평안하지 않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줄 몰랐다. 오래전부터 빈스는 관계마다 실패해 힘들어했다. 어떤 관계든 그 과정이 뻔했다. 우선 그는 여자에게 접근해 대개 애정을 얻어냈다. 하지만 일단 관계가 시작되면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다. 지금 사귀는 여자보다 자신이 못났다는 회의가 들었고 자기를 정말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두려웠다. 그의 불안 때문에 이래저래 로맨스가 매번 깨질 수밖에 없었다. 빈스는 여자친구들에게 선물과 쪽지와 전화와 이메일 공세를 퍼부었는데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칭찬과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여자친구들도 좋아서 그에게 푹 빠졌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칭찬과 주목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의 끝없는 욕구에 하나같이 진저리를 쳤다. 물론 애정 표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빈스의 두려움에는 흉측한 면도 있었다. 그는 질투가 아주 심했고 매사에 위협을 느꼈다. 여자친구가 데이트 대신 시험 공부를 선택하면 그는 다른 남자를 만나려는 것이라고 트집을 잡았다. 함께 있을 때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른 남자의 전화라고 의심했다. 그녀 쪽을 쳐다보는 남자가 있으면 굳이 시비를 걸어 여자친구를 창피하게 만들었다.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어찌나 많았던지 그는 여자친구의 전화와 행동과 이메일과 친구들을 감시했다. 그러니 모든 관계가 똑같이 끝날 수밖에 없었다. 매번 빈스 쪽에서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다. 두려움은 무엇인가? 두려움은 불법 난입자다. 외부에서 침입해 모든 피조물을 파괴하고 변질시키는 육식성 박테리아와 같다.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어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지는 순간 인간의 마음은 두려움의 병이 들었다. 인간의 상상력은 두려움과 이기심의 충동질로 거칠어져 하나님에 대한 온갖 왜곡되고 변질되고 비뚤어진 개념을 지어냈다. 이는 다시 두려움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예레미야 17장 9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 고린도 후서 10장 5절. 오늘날 두려움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생각의 이면에 숨어 스토커처럼 쫓아다닌다. 잠깐은 물리칠 수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두려움은 마음의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다. 불청객처럼 우리의 삶 속에 끼어들어 들꽃을 짓밟는 소처럼 우리의 세계를 밟아버린다. 물론 집에 불이 났다든가 곰이 온다든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면 우리는 건강한 두려움을 느끼고 상황에 대응한다. 지금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것이 아니다. 죄에서 비롯된 두려움은 무의식적 사고 속에 부글부글 끓는 해로운 불안이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행복을 멸하려고 위협한다. 우리가 피하여 달아나도 두려움은 끊임없이 뒤에서 우리를 조종한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두려움은 우리를 더 많은 고통 속으로 이끌 뿐이다. 두려움은 죄라는 병의 일부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과 치유와 평안으로부터 깨어내 자꾸만 더 자멸로 치닫게 한다. 몇 년 전에 나는 어느 고등학교의 화학교사와 두 졸업반 학생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그들은 모두 체포되어 방화죄와 보험 사기죄를 선고받았다. 교사는 자동차 월부금을 몇 달째 내지 못해 차를 회수당할 형편에 처했고 두 학생은 화학 과목에 낙제점을 받았다. 교사가 거래를 제시했다. 두 낙제생이 그녀의 차를 훔쳐다 불태워버리면 그녀가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러면 차도 빼앗기지 않고 신용 불량자의 신세도 면할 수 있었다. 그 대가로 그들에게는 낙제를 면하게 해주기로 했다. 세 사람은 계획대로 시행했으나 발각되어 모두 감옥에 갔다.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놓고 이성을 마비시킨다. 그리하여 우리를 이기심의 길로 데려간다. 두려움의 많은 얼굴. 두려움도 정도와 종류가 제각각이다. 두려움의 한쪽 끝에는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있다. 히틀러, 스탈린, 카스트로, 그 밖의 독재자들이 이런 두려움의 좋은 예다. 그들을 권좌에 오르게 한 원동력은 두려움이다. 유대인, 집시, 슬라브족, 그리스도인, 자본주의, 자유 등을 두려워했다. 역사의 이 악한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을 뿌리 뽑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연합해 두려움과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두려움을 무기로 삼아 사회를 대적하고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정복하고 파괴했다. 이들 악의 사자들은 마음과 사고가 완전히 사랑과는 반대로 빚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사회는 두려움에 지지겨져 만신창이가 되었다. 역사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두려움이 만연한 곳에는 신속히 죽음이 뒤따른다. 과대망상증 환자의 대척점으로 반대쪽 끝에는 인간 쥐들이 있다. 사람들은 거부와 망신과 비판당하는 것을 끔찍이도 두려워한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굴종적으로 자신을 비하하여 아무에게나 짓밟히며 살아간다. 거절할 줄도 모르고 줏대도 없고 선을 긋지도 못한다. 남들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반응할까 하는 두려움에 지배당하기 때문이다. 이 양극단 사이에 두려움에 찌든 온갖 종류의 망령들이 있어 불안을 자기 특유의 생존 방식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들은 놀이터의 불량배, 교만한 사람, 안하무인인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등이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성 중독자, 쇼핑 중독자, 광신자, 이단 신봉자, 종교상의 분리주의자, 바람둥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사람, 사기꾼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어떻게든 자아를 보호하거나 높이거나 내세우려 한다. 하지만 생존과 치유와 성장은커녕 모두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파멸로 몰아간다. 생명과 치유와 행복은 사랑이 막힘없이 흐르는 곳에만 있다. 사랑이 막힘없이 흐르려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만 한다. 불안 경보를 울리는 균형을 잃은 뇌. 균형을 잃은 뇌는 환경의 자극에 과잉 반응하여 끊임없이 불안 경보기를 울려댄다. 죄 때문에 우리 뇌는 온통 균형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불능의 스트레스를 너무 자주 경험한다. 편도체에서 쉬지 않고 경보를 보내기 때문이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공격 아니면 도피의 반응이
당면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고도의 적응 반응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그 경보장치 때문에 뇌가 망가지고 건강한 사고가 약해지고 몸이 축난다. 경보기가 오래 울릴수록 피해도 더 커진다. 경보기 편도체가 꺼지지 않는다면 서령 소방서장, 해마가 119 교환 때 시상하부를 억제한다 해도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몸의 생장을 둔화시킨다. 내장의 피와 에너지가 근육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나아가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전전두피질이 마비된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감기나 여러 질환에 걸리기 쉬운 것도 그 때문이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시험 성적이 형편없게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두려움과 사랑은 서로 반비례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두려움이 커지면 사랑과 성장과 발달과 건강한 사고는 줄어든다. 사랑이 커지면 두려움이 줄어들 뿐 아니라 성장과 발달과 건강한 사고가 모두 향상된다. 두려움과 사랑은 반비례 관계다. 우리가 건강한 사랑, 긍휼, 이타심, 공감, 논리력, 판단력, 예배하는 능력, 양심, 도덕성, 계획하고 조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을 경험하는 곳은 바로 전전두피질이다. 반면에 두려움, 불안, 이기심, 분노, 격분, 정욕, 질투, 시기, 공격은 끊임없이 자극된 대뇌 변연계에서 발생한다. 빈스의 사례도 그것으로 설명된다. 빈스는 만성적으로 불안했다. 두려움이 클수록 편도체가 흥분되어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떨어뜨렸다. 빈스는 건강한 사랑을 겪어보지 못했기에 대뇌 변연계의 여러 충동이 전전두피질을 지배했다. 그래서 여자친구들을 사랑과 긍휼로 너그럽고 성숙하게 대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관계마다 실패했다. 실패한 관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유발했고 부정적 사고 과정은 해로운 신경회로들을 전전두피질에 만들어냈다. 결과로 편도체가 더욱 격하게 흥분하면서 전전두피질의 건강한 기능이 더욱 저하되었다. 빈스는 고통스러운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이런 과정은 뇌에 손상을 입히며 그것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결국 건강한 사고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그렇다면 이 모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뇌의 발육.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출생 전에 뇌가 입는 영향이다. 뇌의 발육은 태내에서부터 시작된다. 스트레스가 유난히 높으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불행히도 임신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태반으로 들어가 태아의 뇌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발육 중인 뇌의 편도체의 제동 장치가 부실해진다.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뇌는 스스로 진정하고 경보 회로를 끄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런 아이는 삶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불안과 두려움이 일반 아이들보다 높다. 아이의 뇌에 들어있는 신경세포는 출생 직후가 8세 때보다 수억 개나 더 많다. 생의 첫 8년 동안 뇌가 수억 개의 신경세포를 제거하느라 바쁜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별로 생산적인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미켈란젤로의 대리석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라. 처음에는 그냥 돌덩어리이던 것이 작업을 통해 놀라운 예술 작품으로 변한다. 조각가가 일을 마치고 나면 대리석의 양은 줄어들지만
대신 걸작이 나와 있다. 뇌도 세상에 나올 때 교육과 환경과 경험을 통해 다듬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가 보존되고 강화되고 팽창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사용되지 않는 신경회로는 제거되거나 소멸하거나 재배치된다. 언어를 정상적으로 접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버림받거나 학대당한 아이들의 사례 보고를 당신도 아마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방치된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예컨대 진이는 생후 약 20개월 때 방 안에 가두어져 이후 11년 동안 격리되어 살았다. 그녀는 13세에 구조되었으나 장애가 심했고 집중적인 재활치료에도 끝내 제대로 말을 익히지 못했다. 또 다른 사례는 늑대들과 함께 살다가 8살 때 선교사 J.A. 싱에게 발견되었다는 카말라다. 그녀는 말을 할 줄 몰랐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울부짖었다. 엎드려서 걸었고 음식을 개처럼 핥아 먹었다. 그 뒤로 9년을 더 살았지만 결국 말할 수 있는 단어가 50개를 넘지 못했다. 이런 비극적 사례들을 통해 인간의 뇌의 통상적 과정을 볼 수 있다. 사용되지 않는 신경회로는 발육되지 못하거나 제거되어 소멸한다. 반대로 잘 사용되는 회로는 강화되고 팽창된다. 이런 일은 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유년기에 편도체 경보기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자극하거나 흥분시키는 활동들은 편도체를 무리하게 발육시키고 전전두피질의 성장을 저해한다. 오락이 뇌의 발육에 미치는 영향. 두려움과 정신장애의 증가가 부추기는 뜻밖의 요인 중 하나는 극도로 만연한 연예 오락물이다. 여기에는 텔레비전 시청도 포함되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연예 오락물이란 가상의 또는 인위적 연기를 통해 감정 반응을 일으키되 비판적 사고는 거의 배제할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앞서 뇌의 성장 발육을 살펴보았듯이 생의 첫 8년 동안 뇌는 신경 연접부를 수억 개씩 제거하느라 바쁘다. 사용되는 신경회로는 그대로 남지만 그냥 놀려두는 신경회로는 발육되지 못하거나 제거된다. 이런 정상적 생리 과정을 알아야만 연예 텔레비전이 뇌에 미치는 비참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연예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연예 프로그램의 주된 효과는 대뇌 변연계를 흥분시킨과 동시에 전전두피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있다. 연예 오락물의 목적은 청중의 감정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며 따라서 감정 반응이 강할수록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된다. 이런 프로그램은 비판적 생각을 아예 봉쇄한 채로 웃음, 눈물, 두려움, 흥분, 분노, 짜증, 좌절 따위만 유발하려 한다. 텔레비전의 24시라는 인기 드라마를 즐겨보던 친구들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옆에 있을 때는 그들도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 걸핏하면 내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 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시즌의 줄거리는 이런 식이었다. 외계인 테러리스트가 불법으로 미국에 침투한다. 그의 일당은 철통 보안이자 최고 기밀인 어느 군 기지에 접근해 핵무기를 작동 코드와 함께 훔쳐낸다. 그는 다른 시설에 잠입해 스텔스 크루즈 미사일을 훔쳐낸다. 그 다음에는 중서부의 어느 오지 농장에서 기술자들과 함께 그 두 요소를 결합해 미사일을 프로그램하고 발사해
미국의 어느 도시를 파괴한다. 이 모두가 24시간 안에 이루어진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허무맹랑한 구성이라고 일축하면 친구들은 이건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성적인 논리는 접어두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 다시 말해서 그 드라마를 즐기려면 뇌의 이성 부위를 꺼서 대뇌 변연계를 제멋대로 날뛰게 둔 채로 드라마가 유발하려는 불안 정서의 롤러코스터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연예 프로그램도 인간의 뇌에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 거의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8세 이하의 아이들이 특히 취약하다. 신경회로의 대대적인 수정이 그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8세 이전의 아이들이 연희의 오락물을 많이 실청할수록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위험성이 크다. 아울러 이후의 폭력, 충동적 행동, 문란한 성생활, 불안, 정서장애 등에 빠질 확률도 높아진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와 주류 대중매체는 물론 교회단체들까지도 이것이 전적으로 내용상의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다. 많은 선의의 설교자들이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속담을 인용해가며 해로운 내용물만 피하면 된다고 가르친다. 해로운 내용물을 삼가는 거야 지당한 일이지만 연희의 오락물은 주로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뇌신경의 발육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어린이용 프로그램이라 해도 연희의 오락물을 시청하면 뇌의 발육에 손상을 입힌다. 폭력과의 연관성. 브랜든 센터월 박사는 이 주제로 아주 독창적인 연구를 시행하여 1992년에 미국 의학협회지에 게재했다. 그는 텔레비전 시청과 점증하는 사회폭력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공격과 경로와 분노 같은 뇌회로의 역기능은 대뇌 변연계에서 일어나는 반면 절제와 자제력은 전전두피질에서 관장한다. 따라서 폭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전두피질이 대뇌 변연계의 충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센터월 박사는 폭력의 지표를 명확한 것으로 정했다. 사회에 텔레비전이 도입되기 이전과 이후의 살인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그는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세 나라를 선택해 연구를 시행했다. 텔레비전이 도입된 시기는 미국과 캐나다는 1945년이고 남아공은 1974년이다. 캐나다를 포함한 이유는 캐나다의 총기 규제법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살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자칫 그것은 총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미국의 현실 때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센터월 박사는 텔레비전 시청의 영향을 따로 구분하려 한 것이다. 아울러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연구 결과가 비뚤어지지 않도록 그는 백인 대 백인의 살인만 통계에 포함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텔레비전이 도입된 이후인 1945년부터 1974년까지 캐나다와 미국의 살인 비율은 각각 92%와 93%씩 증가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남아공의 백인 대 백인 살인 비율은 오히려 7%가 감소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남아공에 텔레비전이 도입된 이후인 1974년부터 1987년까지의 백인 대 백인 살인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그 비율이 130%나 급증했다.
그렇다면 1945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에서 방영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어떤 부류였을까? 하우디 두디 비버는 해결사, 왈가닥 룻이 지금은 순찰 중, 길리건의 섬, 래시, 린틴틴, 톤 레인저와 같은 것들이다. 이 프로그램들의 등급을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 전부 누구나 입장가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도 살인 비율이 캐나다는 92%, 미국은 93%나 증가했다. 1974년 이후로 내용물이 더 나빠지면서 살인 비율은 130%로 치솟았다. 텔레비전이 사회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내용물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지 핵심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프레더릭 지머먼과 드미트리 크리스타키스를 통해 확증되었듯이 3세 이상 아동들의 교육 텔레비전 시청은 주의력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았지만 연예 프로그램은 폭력성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력을 더 떨어뜨렸다. 여기서 문제의 관건은 신경의 발육이다. 연예 오락물을 통해 대뇌 변연계가 과도히 자극되면 아이들은 뇌의 균형을 잃은 채로 성장한다. 사춘기가 되어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면 대뇌 변연계가 흥분되면서 감정이 불안정해진다. 그런 10대 아이들은 대뇌 변연계를 처리하고 제어해야 할 전전두피질은 제대로 발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 중추만 지나치게 발육되어 있다. 그래서 주의력 문제의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감정 기복과 충동성과 공격성을 보이기 쉽다. 그것이 불안과 감정 폭발을 부추겨 문란한 성생활과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울러 술 기운이나 약 기운으로라도 자신을 진정시켜 보려고 알코올과 마약에 손댈 위험도 커진다. 뮤직비디오도 대뇌 변연계의 회로를 활성화해 폭력과 파괴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나 윙 우드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랩뮤직 비디오에 노출된 사춘기 아이들은 교사를 구타할 확률이 3배, 체포될 확률이 2.5배 이상, 섹스 파트너가 여럿일 확률이 2배, 성병에 걸려 12개월의 치료 기간에 술과 마약을 할 확률이 1.5배 이상 높았다. 대중음악 비디오를 보면 사춘기에 술을 마실 확률이 31% 증가한다는 결과도 다른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아동기의 스트레스는 뇌를 바꾸어 놓는다. 연예 오락물도 뇌의 발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기의 정신적 상처는 더 큰 피해를 준다. 안드리아 데니즈 박사팀은 아동기의 스트레스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32년 동안 800명을 추적했다. 그들은 아동기의 스트레스를 명백한 구타나 성폭행, 방치된 상태, 사회 경제적 박탈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아울러 대상자를 3부류로 나누었다. 아동기에 위의 3가지 나쁜 일을 하나도 겪지 않은 부류, 그중 1가지만 겪은 부류, 2가지 이상을 겪은 부류였다. 그 뒤로 32년 동안 연구팀은 우울증, 당뇨 같은 대사질환, 염증의 증가, 전반적 발병 위험의 증가 등을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사했다. 그 결과 아동기에 스트레스가 많았을수록 나중에 우울증, 염증, 대사질환이 더 많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어렸을 때 해로운 심리, 사회적 경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정서와 면역과 대사에 지속적인 이상을 보였으며 나이에 따른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졌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잘 양육받지 못하거나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두려움과 감정 중추는 과도히 발육되는 반면 이성과 사랑과 판단력 중추는 발육부진을 보인다. 그들은 성장기 내내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남들보다 높아서 우울증, 염증성 질환, 대사장애 등의 다양한 만성병에 걸리기가 더 쉽다. 뇌가 그렇게 변한 결과로 이런 사람들은 공감, 긍휼, 신뢰, 이타적 사랑, 타인을 향한 동정심, 인내심, 건강한 관계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다. 앞서 말했던 빈스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나쁜 본보기들 속에 놓였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겪어 뇌가 변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랑과 건강한 사고가 어려워졌다. 과민한 편도체와 건강하지 못한 전전 두피질 때문에 벤더스는 실제로 아무런 위협이 없을 때도 질에 자신이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거부당할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피하려고 지나치게 남들을 통제하려 들었다.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싸우는 사람은 벤더스만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과 이기심에 병들어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 그 일자리를 얻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그 남자나 여자를 얻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그 성적을 얻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홀로 남을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우리의 두려움은 그야말로 끝이 없다. 전국 정신건강연구소의 발표로는 미국인의 가장 흔한 정신건강 문제는 불안장애로 성인의 28.8%가 한 번쯤 그것을 겪는다. 불안장애의 발생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뇌의 두려움 중추가 활성화되기만 하고 진정되지 않으면 그것이 연달아 가성사건들을 일으켜 몸과 뇌를 상하게 한다. 교감신경계가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인자를 활성화한다. 염증 인자들은 몸을 망쳐놓아 질병과 대사장애와 고통을 가중시킨다. 뇌의 비료. 염증 인자들이 계속 많아지면 결국 그것이 뇌에 반작용을 일으켜 신경영양 인자라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가 억압된다. 뇌유래 신경영양 인자도 그런 단백질의 하나다. 뇌유래란 뇌가 만들어낸다는 뜻이고 신경영양이란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물질을 가리킨다. 뇌유래 신경영양 인자를 신경세포의 비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 있으면 신경세포가 그것을 받아 튼튼해질 뿐 아니라 다른 신경세포들의 신경연접부도 더 많이 내보낸다. 그만큼 뇌 회로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다. 뇌는 그런 단백질의 영향으로 신경세포를 새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단백질이 있어야 할 부위들에 제대로 있으면 학습이 더 빠르고 쉬워진다. 이런 부류의 단백질이 없으면 뇌가 새로운 신경세포를 더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있던 신경세포마저 시들어 죽기 시작한다. 뇌의 신경세포는 우주비행사의 우주복 같은 백색 지원세포들에 에워싸여 있다. 우주복이 우주비행사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듯이 백색세포도 신경세포와 수상돌기와 축삭돌기와 신경연접부를 에워싸고 있으며 신경세포가 좋아하는 진한 영양 액체로 신경세포를 흠뻑 적셔준다. 뇌유래 신경영양 인자는 신경세포에서만 아니라 이런 지원세포에서도 만들어져 신경세포의 건강을 유지해준다. 그러나 만성적 두려움과 불안에서 비롯되는 감염 인자가 계속 증가하면 뇌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로
감염 인자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백색 뇌세포에 손상을 입힌다. 둘째로, 스트레스는 뇌율의 신경영양 인자 같은 성장 인자를 억압해 성장을 막는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학습과 발육이 저해된다. 만성적 스트레스 신호는 뇌세포의 DNA에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고, 그러면 뇌율의 신경영양 인자를 생성하는 유전자가 꺼진다. 이 유전자가 꺼지면 전전두피질 일부와 해마에서 뇌의 용량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뇌의 이런 변화는 우울증 같은 장애와 연관이 있다. 다행히 뇌가 경험에 반응하여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인 신경가소성이라는 성질 덕분에 뇌의 많은 부위는 평생 가변적이며 특히 전전두피질이 그렇다. 건강한 뇌 회로를 구사하면 회로가 더 발육되고 강화되고 팽창된다. 그러나 뇌 회로를 쓰지 않고 그냥 두면 그런 건강하지 못한 회로를 뇌가 제거해 버린다. 하나님의 방법과 개인적 적용. 뇌의 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적 안정을 보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것을 적용하면 전전두피질의 뇌회로가 실제로 더 강해지며 그 전에 손상되었더라도 치유가 뒤따른다. 건강한 신경연접부가 성장하고 발달한다. 당신은 어렸을 때 학대당했을지도 모른다. 대뇌 변연계의 지나친 활동 때문에 과도한 공격성, 짜증, 조급증, 분노, 정욕, 이기심, 두려움, 불안 따위로 고생해 왔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낙심할 것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 치유를 가져다 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란 무엇인가? 진실과 사랑과 자유다. 어떤 치료법의 혜택을 보려면 그것을 적용해야 하듯이 진실의 혜택도 그것을 깨닫고 믿고 적용할 때에만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경 검증 가능한 자연의 법들, 경험, 이 세 가닥의 증거를 검토해 보라. 인류가 현재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세 가지 증거가 조화롭게 입증해 주는가? 그 증거는 남들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해로운 일임을 확증해 주는가? 또한 그 증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줌을 뒷받침해 주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일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움을 유발하는 하나님 개념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일면을 적어도 하루에 15분씩 꾸준히 묵상한다. 진실을 선택하고 거짓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생각 속에서 없앤다. 이것은 과거에 학대당한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학대당하는 아이들은 뇌의 발육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대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자신에 대한 왜곡을 내면화한다. 전형적 거짓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있다. 나는 못생겼고 징그럽다. 나는 불결하고 더럽고 혐오감을 주며 사랑스럽지 못하다. 이 모든 왜곡을 진실로 대체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6살 난 아이를 학대하는 성인 남자를 혹시 본다면 당신은 정말 저 아이가 혐오감을 준다고 생각하겠는가? 천만의 말이다. 그런데도 아이는 예외 없이 자신에 대해 끔찍한 느낌을 품는다. 이미 벌어진 일이야 어찌할 수 없지만 학대당했던 성인은 과거의 일을 재평가해 진실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진실이란 그때 경험했던 끔찍한 느낌이 사건 때문이지 자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진실을 적용하면 치유가 이루어진다. 베풀며 살라. 힘써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
무언가 사역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라. 사랑이 많고 성품이 성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파괴적인 관계는 종결하라. 당신의 삶과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라. 양심에 떳떳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로 선택하라. 그러고 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염려와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삶을 내 뜻대로 풀리게 하려는 데 있다. 반대로 우리는 자아를 잘 다스리면서 단순히 옳은 길을 선택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두라 평지의 훌륭한 세 인물을 생각해 보라. 우상에게 절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그들 앞에 놓인 선택이었다. 결과는 그들의 소관받기였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어진 책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의 결과로 벌어질 일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바꾸려고 자신의 선택을 수정한다. 우리가 두라 평지에 있다고 하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잘못인 줄은 알지만 풀무불 속에 던져질 마음은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악기 소리가 날 때 혹시 몸을 굽혀 신발끈이라도 묶지 않을까? 생명의 설계 원안에 맞게 생활하라. 예컨대 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꾸준히 심신의 운동을 하고 독소를 피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라. 실수를 범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죄책감을 해결하라.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라. 분노나 원한을 품지 마라. 그런 감정은 단계적으로 몸의 염증을 자극한다. 두려움을 처리하라.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를 면할 수 없다. 치유와 회복은 사랑에서 온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없애야만 한다.